상상해 보십시오. 평범한 아침에 일어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한 결정이 국경을 넘어 도로와 철도를 막고 계약을 얼어붙게 만들며 하루아침에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바로 그것이 캐나다가 새로운 수출 법안을 승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품 품질 기준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전쟁의 한복판에서 채찍이 휘둘린 듯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안의 문구는 정밀하고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거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리는 기술 용어와 규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격한 검역, 살충제와 화학물질 잔류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 씨앗이 흙에 닿는 순간부터 운송 트럭에 실리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완전한 문서화. 이는 단순히 비용과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면 전체 화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도중에 멈추게 되는 관료주의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것이 캐나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경을 넘는 모든 곡물, 우유 한 리터, 고기 한 조각까지도 출처가 명확하고 품질이 완벽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가 갑작스러운 식품 안전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시점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일부는 이 법안을 정교하게 계산된 제스처, 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국주들을 겨냥해 장기판의 특정말을 쓰러뜨리려는 한 수로 봅니다. 그 영향은 금세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금처럼 보였던 균열이 빠르게 번져 단단해 보였던 구조를 갈라놓았습니다. 항구와 국경 검문소에서는 전체 화물이 억류되고 트럭은 출발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며칠을 기다리며 기차는 서류와 인증서를 끝없이 심사받는 동안 몇 주간 멈춰섭니다. 반대편에서는 캐나다 구매자들이 주문을 중단하고 계약이 동결되며 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춘 채 해결책을 기다립니다. 자동적으로 흘러가던 무역 흐름은 갑자기 요구사항, 검사, 거부가 뒤엉킨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첫 신호는 정치 연설이나 국제 뉴스가 아니라 지역시장, 협동조합 모임, 그리고 농가 식탁에서 들려왔습니다. 트럭 가득 실린 곡물이 반송되고 수톤의 상품이 방출 허가가 나지 않아 썩어가며 각종 인증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이야기가 분노와 무력감 속에 전해졌습니다. 추가 비용을 감당하거나 장기간 재고를 보관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조여오다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봉쇄는 단순히 농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출 흐름에 의존하는 모든 생태계에 스며들었습니다. 운송업체는 계약을 잃고 운전기사들은 운행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정비소에는 수리할 트럭이 줄었고 고속도로의 식당과 주유소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역은행은 연체 위험 증가를 감지하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수출이 줄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어려움은 다시 위축을 심화시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캐나다는 이 봉쇄가 초래할 모든 결과를 계산한 뒤 법을 시행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의도가 농부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었을까요? 공동체 전체가 주요 수입원을 잃게 되면 시장과 주지사,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적인 조치처럼 보이는 것이 고도의 정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무역 분쟁의 전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상황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새 법안이 겨냥하는 부문과 지역의 정밀함은 일반적인 금수 조치가 아니라 외과 수술에 가깝습니다. 모든 주의 모든 상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정치적 영향력이 집중된 특정 지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각 문서 요구, 검역 기한, 양자 인증이 특정 상품,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을 겨누는 정교한 도구처럼 보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상호 협력과 높은 품질 기준 유지의 중요성 같은 정중한 말이 오가지만 비공식 협상에서는 긴장과 불신이 지배합니다. 캐나다는 자국 시장을 보호할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미국은 규제 완화 협상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저울질합니다.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무기한 기다릴 여유도 자원도 없는 생산자들의 손실은 커집니다. 이 불확실성의 무게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일부 산업은 캐나다 시장 손실을 다른 나라 판매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특히 지리적 인접성과 양국 간 통합 물류에 의존하는 업계에는 즉각적인 대체 시장이 없습니다. 캐나다로 향하는 경로는 단순히 짧은 거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가격 경쟁력과 신뢰를 유지해온 톱니바퀴의 일부입니다. 이를 끊는 것은 단순한 판매 손실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이 위기는 하나의 법에서 시작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은 단순히 옥수수 수확이나 치즈 생산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 가업, 한 지역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토대가 된 무역관계 전체입니다. 하루하루 강화되는 국경은 이 이야기들을 한층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는 외부에서 바라보면 늘 안정의 이미지를 품어온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옥수수와 콩밭, 국제뉴스보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흘러가는 작은 도시들의 삶. 그러나 2025년 그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가능하던 일상이 이제는 매 결정마다 계산하기 힘든 위험을 동반하는 불확실성의 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가뭄, 병충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타와에서 내려진 한 문서의 서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캐나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경을 넘는 일은 거의 변함없는 의식과 같았습니다. 농장과 창고에서 출발한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려 몇 시간 안에 곡물, 고기, 가공품이 캐나다 시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정은 미로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는 규정은 각 화물을 세밀한 검사를 견뎌야 하는 서류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옥수수나 콩을 파는 단순한 일이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시비가 붙는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일을 생계로 삼는 이들에게 매 운송은 이제 룰렛과 같습니다. 화물이 통과되거나 거절 딱지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내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각기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남쪽의 한 도시에서 52의 농부 마크는 한 달 사이 트럭이 3번이나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숫자를 데이터처럼 읊지 않습니다. 몸으로 그 충격을 느끼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트럭이 돌아올 때마다 마당에서 내 일의 일부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밀어내야 할 옥수수는 창고를 가득 메우고 썩어가며 이미 빠듯한 장부를 더 압박합니다. 마크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상황은 특히 잔인합니다. 자연이 아니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의 다른 끝에서는 48배 농부 린다가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작물의 파종을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게으름도 씨앗 부족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비용을 들이고도 팔지 못할 위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이 주는 것과 함께 일하지만 이제는 국경이 허락하는 것과도 함께 일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전에는 대형 수출 기업의 영역이던 계산이 이제는 중소농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택 하나가 연말에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을지를 좌우합니다. 영향은 들판을 넘어 도시까지 번집니다. 뉴턴시의 한 술집은 금요일 밤마다 북적이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더 일찍 문을 닫습니다. 트럭 운전사와 가공 공장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 도로에 나서지 않으면 들를 일이 없습니다. 공장이 교대를 줄이면 사람들의 씀씀이도 줄어듭니다. 농기구 부품 상점에는 기계와 도구 재고가 먼지만 쌓여갑니다. 점장은 최근 몇 달이 수년 만에 가장 부진했다며 수출 흐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오와가 미국 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맥락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주가,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답은 명확합니다. 지역 압박은 워싱턴의 결정을 바꿉니다. 마크와 린다 같은 농부들이 겪는 현실은 곧 무역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선거 토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조치를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닌 의도된 소모전 전략으로 봅니다. 일반 시민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그 생산력이 농장에서가 아니라 비공개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씁쓸함이 함께합니다. 지역 카페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날씨 예보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추적 가능성 기준, 무역 보복 같은 표현으로 채워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의 언어였던 단어들이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농업의 생리를 지탱해온 예측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구매자가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생산자는 안개로 둘러싸인 긴 도로를 달리며 다음 주 유소조차 보이지 않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몇 달을 내다보며 수확을 계획해온 인생에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특정 주가, 이런 분쟁에서 표적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제나 무역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젊은 시절부터 집착, 전략, 모순까지를 담은 전기를 아는 것은 겉보기에는 단절된 듯 보이는 움직임이 사실 더 큰 서사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세계 무대를 만드는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에북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브래스카는 곡물밭의 힘과 가축대의 생동감을 동시에 품어온 세대들의 기억을 땅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관대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주 중앙의 한 농장을 걸으면 시야가 닿는 끝까지 뻗어있는 옥수수 줄과 멀지 않은 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들이 있는 목초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조화로운 풍경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결과이지만 이제는 기후나 생산성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타격은 새로운 요구사항의 형태로 외부에서 날아와 한때 단순한 상업적 일상이었던 것을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 찬 미로로 바꿔놓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작은 폭포들처럼 끊임없는 지연과 비용 상승, 그리고 복잡한 절차로 조각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균열의 첫 신호는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주문을 취소하는 고객의 전화, 서류 미비로 선적이 보류된다는 운송업체의 메시지,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동조합의 긴급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국경을 넘던 육류 생산자는 이제 매번 출하 때마다 늘어나는 요구사항 목록과 마주해야 합니다. 각 가축의 출생지, 예방접종 이력, 사료관리, 도축장까지의 운송 과정, 모든 것이 기록되고 실제 농촌 현실과 잘 맞지 않는 시스템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울리는 질문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숨이 끊기지 않고 어디까지 적응할 수 있는가? 이 새로운 현실의 파급력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도축장은 아예 근무조를 줄였습니다.
수년간 같은 시간에 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다음 날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급여에 의존하는 가정은 예산 압박을 거의 즉시 느낍니다.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고 집 수리가 연기되며 기본 생활비 절감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불안정은 곧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거리의 풍경을 변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신뢰를 줄입니다. 언제나 자국의 곡물과 육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온 주가, 그 기반이 무너지는 감각을 어떻게 견딜까요? 곡물 부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창고는 평소보다 더 가득 차 있고 국내 유통은 캐나다 구매자의 부재를 메우기엔 부족합니다. 출하가 줄어들면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이미 얇은 수익 폭을 갉아먹습니다. 일부는 더 먼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지만 이는 더 높은 운송비와 더 긴 결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능한 선택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다음 잡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잔혹한 선택이 등장합니다. 과잉 생산을 피하기 위해 파종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같은 규모를 유지하며 무역 합의를 제때 기대할 것인가. 그러나 그 해결책이 오지 않는다면 조용한 자리에서 일부 생산자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오랜 고객과의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업적 관계는 다리와 같아서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잊히기 쉽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생산을 우선시하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심습니다. 문이 다시 열려도 예전만큼의 물량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수요가 이미 현지 생산자나 다른 나라 공급자로 옮겨갔을까요? 그 사이 은행과 농업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위험을 우려해 농민과 축산업자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더 필요할 때 오히려 신용 한도를 줄입니다. 이는 연설로 해결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가축 일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거나 공급업체 대금을 미루거나 심지어 몇 세대 동안 가족이 지켜온 땅을 담보로 잡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토지가 단순한 경제 자산이 아닌 이곳에서 이런 상황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감정적 무게를 지닙니다. 사회 구조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트럭, 농기계, 농장 노동자들의 꾸준한 움직임에 의존해온 작은 마을들이 한산해집니다. 장거리 운전색의 점심을 제공하던 식당은 이제 더 일찍 문을 닫습니다. 주유소는 판매량이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정비소와 부품 상점은 회전하지 않는 재고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뒤에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며 견고해 보였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리가 이미 녹슬기 시작한 이 톱니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긴장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무역 이야기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슈퍼마켓 줄, 지역 모임, 교회 회의에서 오른내립니다. 비관세 장벽과 위생 기준 같은 단어가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로 지역 어휘에 자리 잡습니다. 외국의 한 법률이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돈, 식탁 위의 음식, 농장 운영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은 실감납니다. 일부는 이 위기를 계기로 모델을 재검토하고 작물을 다양화하며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에 투자하려 합니다. 그러나 발밑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혁신이 가능할까요? 어떤 이들은 국내 시장, 대형 유통체인과의 계약, 소비자 직거래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들은 더 먼 시장을 바라보지만 이는 물류와 재정 부담이 커져 모든 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외부 해결책을 기다릴지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길을 만들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네브래스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제 과제가 아니라 집단적 회복력의 시험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무역 지도를 바꾸려는 듯한 것엔 파도 속에서 삶의 방식을 지키는 일입니다. 파종 여부,
가축 판매 여부, 그 모든 결정이 농장 울타리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이나 축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균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흔들릴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정치적 결정이 지역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며 주 전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진짜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경고음 없이 찾아왔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였던 계약들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중단되었고, 창고는 포장된 치즈 상자, 쌓인 버터, 그리고 판매처를 기다리는 분유 자루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매자들은 주저하거나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젖소를 짜던 한 생산자는 평소처럼 신속하게 가공 라인으로 향하던 우유가 이제는 허가를 기다리며 멈춰선 트럭 속에서 정체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적체가 단순한 일시적 지연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시장으로 향하는 문이 진짜로 닫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가공 공장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로 북적이던 복대는 이제 기계를 멈춰 비용을 아끼는 구역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수출용 치즈를 포장해온 한 베테랑 직원은 이 새로운 현실을 끝나지도 시작하지도 않는 근무라고 표현합니다. 생산이 극도로 줄어든 차에 하루 종일 기다리는 날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의 일이 있을지 밤마다 고민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순환이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끊길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산업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정은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서 타격을 느낍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을 위해 늦게까지 문을 열던 동네 식료품점은 손님이 급감해 이제 일찍 문을 닫습니다. 냉장 운송 기사들에게 푸짐한 아침 식사를 내놓던 식당은 역설적으로 공장 재고에 쌓여있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줄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생산물이 출하 경로가 막히면 어떻게 결핍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주가, 정작 주민들의 식탁은 더 작아진다면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대표들은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비공식 협상을 시도하지만 시간은 가차 없습니다. 매주 더 많은 생산자들이 계산을 다시 하고 투자를 줄이며 신규 고용을 미룹니다. 가족 농가를 지켜온 작은 협동조합들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그룹과의 합병이나 부분 매각을 논의합니다. 이런 전략이 공동체의 정신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더 큰 상실을 늦출 뿐일까요? 이 과정의 인간적인 면모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지역 모임에서는 피로와 저항이 뒤섞인 표정이 보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다시 수출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더 회의적인 사람들은 생산 모델을 재창조하고 국내 시장과 특화된 틈새 시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령 그로 인해 규모와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더라도 말입니다. 어느 쪽이 우세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충격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그 어떤 방안이라도 자리 잡을 시간이 있을까요? 들판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고 질서정연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는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소들은 예전과 똑같이 먹이를 먹고 젖을 짜지만 우유의 행선지는 변했습니다. 냉각 탱크는 더 오래 가득 차 있고 낭비를 피하기 위해 운송이 재조정되며 생산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원가 이하로 일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속에는 일종의 완강함이 남아 있습니다.
근무시간 축소, 계약 불확실성, 점점 더 제한적인 시장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일 현장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일임에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일을 멈춘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 일부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끈질김을 지탱하는 것은 단지 생계의 필요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무언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라는 희망일까요? 주 단위의 변화가 달 단위로 이어지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지역 라디오, 은행 대기줄, 교회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는 늘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수출 흐름은 언제 재개될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일까?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이 산업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아무도 명확한 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과거의 단순한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네소타는 올해 들어 묘한 불편함과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주의 들판 철도 시장을 연결해 주던 지도가 어딘가에서 살짝 뒤틀린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영화 장면처럼 기계가 작업 도중 멈춰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미묘했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수출 흐름 속에서 줄을 늘 움직이게 하던 상업의 맥박이 약해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제 갈 길을 찾아가던 곡물들이 이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창고 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멈춰있는 재고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간과 품질이 서로 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세대를 거쳐 물류의 자부심이었던 줄을 가로지르는 철로는 이제 운송량이 예전만 못합니다. 길게 이어진 기차 속에 빈 화차들이 간간히 끼어있는 모습은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 상징적인 무게까지 싣고 있는 듯합니다. 도로의 구비와 국경까지의 모든 구간을 손바닥처럼 아는 트럭 운전사들은 이제 배차 간격이 길어져서 그 사이를 메우는 침묵마저 기억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길 위에서 사는 이들에게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레드리버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 이선은 원치 않게 가득 찬 사일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는 숫자나 기술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보다 몇 주나 더 오래 보관된 밀의 냄새와 손으로 만졌을 때의 질감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이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이선은 밀도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제때 길을 떠나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순한 비유 같지만 땅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뼛속까지 스미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의 자연스러운 출구가 막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회의는 길어지고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판매 전략, 납기일, 기반 시설 개선을 논의했지만 이제의 주요 의제는 손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막는 방법입니다. 제안들은 오가지만 모두 추가 비용이나 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 인증에 투자하거나 더 먼 시장을 찾거나 작물 구성을 다양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그룹의 효과적인 방안이 다른 그룹에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익에 맞는 공식은 없고 이런 합의 부재는 늘 집단 행동을 자랑해온 공동체 안에 균열을 만듭니다. 영향은 농장과 운송을 넘어섭니다. 중소도시와 작은 마을의 수출에 안정된 리듬에 의존해온 사업체들이 미묘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비소는 트럭들이 주행 거리가 줄어 정기 점검을 덜 받으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언뜻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돈이 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포장자의 업체는 재고 누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그 결과 교대 근무 축소와 수십 가정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곳에서 위기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 상황에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기후 변수나 가격 변동에 익숙한 생산자들이 이제는 노력과 추가 노동으로도 우회할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쓰지만 막힌 곳은 들판이 아니라 들판을 세상과 잇는 연결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력감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땀 흘린 결과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을 때 동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어헤드 인근의 한 창고에는 겉으로는 풍요의 상징 같지만 실상은 정체를 뜻하는 콩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창고 관리자는 아버지를 도와 트럭을 내리던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상품이 이렇게 오랫동안 행선지를 기다리는 건 처음이고 동시에 이렇게 수출이 어려웠던 적도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계약을 잃고 그 빈자리를 국제 경쟁자가 차지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깊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미네소타가 장애물을 해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공급자들은 주가 비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단기 매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잃은 시장을 되찾는 것은 무너진 다리를 재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새 길이 아예 자리 잡아 버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섭니다. 미네소타와 그가 공급해온 시장 사이에는 역사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가 있습니다. 이 유대를 끊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주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업계 지도자들은 은밀한 자리에서 숫자뿐 아니라 늘 지역의 상징이었던 신뢰의 서사를 어떻게 지킬지도 논의합니다. 그 신뢰 없이는 설령 하루아침에 무역 장벽이 사라져도 회복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이 작은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틈새 시장을 탐색하며 장인 빵집, 독립 양조장, 추적 가능성을 장애가 아닌 강점으로 여기는 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지만 이 모델이 손실을 메울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믿는 이들도 있고 전통적인 수출이 지닌 경제적 비중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미네소타 앞에 놓인 것은 강요된 전환입니다. 연구와 계획, 투자 계산이 동반된 전환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단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계선에서 내리는 결정들로 이루어진 전환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내린 선택은 하나하나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주가 농업상업 기계 속에서 늘 맡아온 역할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을 해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결국 미네소타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곡물 수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힘이 상황을 풀어주기를 기다릴지, 그 힘에 기대지 않기 위해 움직일지의 갈림길에 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생산망 뒤에는 더 연약하면서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한 일이 내일 반드시 안전하게 제자리에 닿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노스다코타는 올해 불편한 감각으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들판, 철도, 시장을 이어주는 지도에서 어떤 부분이 비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는 재난도 기계들이 작업을 멈춘 영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 불안한 변화였습니다. 북쪽으로의 수출 흐름을 이어오던 상업적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목적지를 찾아가던 곡물들이 이제는 창고에 쌓여 있고 그 창고는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재고가 멈추면 시간과 품질은 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줄을 가로지르는 철로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물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많은 화물을 실지 않습니다.
길게 이어진 기차에서 빈 화차가 섞여 있는 모습은 단순한 물량 감소를 넘어서 불확실성의 무게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아는 트럭 운전사들은 여전히 도로를 달리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져 그 사이에 침묵이 더 이상 휴식이 아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드리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 이선은 더 많은 시간을 가득 찬 사일로를 바라보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숫자나 기술 용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주 더 보관된 미래 냄새와 만졌을 때의 질감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이 이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이선은 밀을 사람에 비유합니다. 제때 가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 비교는 단순해 보이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뼈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의 자연스러운 출구가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의 회의는 길어지고 긴장감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판매 전략이나 납기일, 인프라 개선을 논의했지만 이제는 손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막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안들이 오가지만 그 모든 방안은 추가 비용이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인증을 도입하거나 더 먼 시장을 찾아가거나 작물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룹에 맞는 해결책이 다른 그룹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맞는 공식은 없고 이런 합의 부재는 공동체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 갑니다. 영향은 농장과 운송을 넘어섭니다. 중소도시와 작은 마을의 사업체들은 수출에 안정된 리듬에 의존해왔지만 그 리듬이 깨지자 점차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비소는 트럭들이 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돈이 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장업체는 일부 생산 라인을 멈췄고 그 결과 교대 근무가 줄어들고 수십 가정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 속에서 위기는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는 심리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기후 변수나 가격 변동에 익숙한 생산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력이나 추가 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소모되지만 막히는 지점은 들판이 아니라 들판을 세상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무력감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땀으로 벌어들인 결과가 이제는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어헤드 인근의 창고에서는 콩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체를 나타냅니다. 창고 관리자, 그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제품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을 처음 보며 동시에 이렇게 수출이 어려운 적도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을 잃고 그 자리를 국제 경쟁자가 차지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장애물을 해치고 있을 때 다른 공급자들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판매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른 시장을 되찾는 것은 무너진 다리를 재건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며 때로는 새로운 경로가 영구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서고 미네소타와 그가 공급하는 시장 사이에는 역사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가 있습니다. 그 유대를 끊는 것은 주의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숫자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지를 논의합니다. 신뢰 없이는 무역 장벽이 사라져도 회복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이 일부 생산자들은 틈새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장인 빵집이나 독립 양조장, 추적 가능성을 강점으로 여기는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제한을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수출의 경제적 비중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네소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강요된 전환입니다. 연구와 계획, 투자 계산이 동반된 전환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들로 이루어진 전환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내린 선택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지 현재에 그치지 않고 주가, 농업과 상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네소타에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는 단지 곡물 수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반이 흔들릴 때 하나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지 아니면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길을 만들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생산망 뒤에는 더 연약하면서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한 일이 내일 반드시 안전하게 제자리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상업적 위기의 이면에서 이야기의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주 정부 대표들은 연방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각 단어가 신중하게 선택된다. 마치 그 한마디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미세한 균형을 혼자서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한편으로 캐나다는 자국의 관점에서 식량 안전과 생산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기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수천 가정을 지탱해온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양방향 무역의 원활함을 복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 이 교착 상태에서 결말은 단순히 경제적 주장의 일관성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숨겨진 신호, 제스처, 양보, 그리고 공개적인 발언 뒤에 숨겨진 뜻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내린 결정과 각 반격은 경제적 이익, 정치적 계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결합하는 논리를 따른다. 이 복잡한 기계를 이해하려면 뉴스와 숫자 표면을 넘어서야 한다.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그들의 숨겨진 우선순위를 발견하며 그들이 공식적인 서사와 실질적인 협상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경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역학을 해석하는 전략적 도구가 된다. 그들의 삶의 첫걸음부터 그들이 키운 야망, 그들이 감수한 위험, 물러났던 순간들, 그리고 권력을 조율하는 이면을 모두 알게 되면 왜 특정한 움직임이 정확히 지금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물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영향력 있는 위치에 도달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본 분석이 이 이북에 담겨 있다. 이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 지식을 단단하고 실용적인 지식으로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반향을 일으켰거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인상을 댓글로 남기며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이 교류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오늘날의 권력과 무역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갑시다.